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이게 이미 3년 이상 갔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도 것과 달리 속에서는 이게 더 끌고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러우 전쟁이 끝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새롭게 정상회담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때 당시와 상황이 틀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견제가 우선이고 북한은 그 다음이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원까지 불어난 천조국의 빚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에 들어간 미국. 여러분 어디선가 좀 본 듯한 장면 아닌가요? 네, 오늘 국제 정세를 꿰뚫는 해안을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상지대 소현철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계속 좀 진통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또 휴전 협상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휴전 협상이 쉽지 않은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미국의 그 국가 부채가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때 28조 달러 정도 됐는데요. 네. 지금 약 한 36조 달러까지 올라가면서요. 연간 미국의 빚에 대한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이 1조 달러라는 거는 미국 국방비보다 많기 때문에 네. 여기서 미국이 전쟁 수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월가에서 더 이상 전쟁하지 말라는 신호가 갔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요거와 같은 맥락이 2011년도에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2011년도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네. 오바마 행정부가 이라크에서 철군을 했습니다. 그게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여파였죠. 예, 맞습니다. 네. 여파 때문에 미국도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에 이라크 전에서 철군했기 때문에 그때와 어떤 맥락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저는 이미 전쟁은 거의 휴전 국면에 들어갔고요. 남아있는 거는 휴전 협상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건은 어느 전쟁이든 조건이 이게 쉽게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그 어떤 진통 과정이지 결국 전쟁은 휴전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러시아조차도 기준금리가 지금 21%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그 경제가 전쟁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수요 창출 때문에 좋아지긴 하지만 네. 결국은 전쟁이 3년 동안 끌고 가면서 러시아의 그 기준금리도 21%까지 올라갔고요.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을 몇 년 더 끌고 가려면 러시아도 어렵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91년도에 소련이 망할 때 핵심은 뭐였냐면 10년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재정도 상당히 바닥이 많이 섰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푸틴이 생각하는 거는 그 나토의 동지를 막는 건데 이미 나토의 동지 막는 전쟁의 목적은 상당 부분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네. 그 푸틴도 더 이상 전쟁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겉으로 보는 거라 그 미국과 러시아의 그 안에 밑에 있는 상황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이제 종결 쪽으로 가는 거로 보는 게 좀 네.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80만이다, 7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예.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병력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망자랑 사상자에 대한 게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권위주의적 국가에서는 통계에 대한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수에 대한 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거기에 또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특히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이게 이미 3년 이상 갔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도 것과 달리 속에서는 이게 더 끌고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는 그런 상황. 예, 특히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쟁에서 수행했던 군인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 같이 유럽 쪽에는 러시아가 아니라 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갔고요. 그 변방에 있는 젊은이들은 또한 러시아의 기본적인 제조업을 종사하는 그 어떤 젊은이들인데 이분들이 이미 3년 이상 전쟁에 갔기 때문에 이 전쟁이 만약에 푸틴이 전쟁을 더 끌고 가려면 진짜 대규모 징집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전면적 대대적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이미 처음에 푸틴이 전쟁 시작할 때는 제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목적이 수행된 입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수행하는 게 러시아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푸틴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휴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 보니까 네. 좀 질질 끌고 가는 건데 한국 전쟁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은 저는 휴전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세계 국제 정치가 바뀔 거냐 요거에 포커스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한 걸 종합해 보면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둘 다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여력도 없고 현실적인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휴전에 대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전 협상에서 미국의 역할은 지지부진하고 심지어 좀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그게 결국은 서로 간에 전쟁을 휴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양측이 조건 때문에 또 조건도 있지만은 양 국가 간의 여론이라는 것도 있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이 휴전했다. 이게 1972년도에 그 베트남 전쟁이 평화협정을 갔을 때 조건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73년도에 파리 평화에 대한 이미 타결되기 직전에 네.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하노이라든지 북베트남을 대대적으로 폭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평화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휴전 협상 타결을 위한 서로 간의 사파 싸움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휴전과 종전 이후에 미국하고 러시아는 다시 좀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손을 맞잡을 가능성,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미국의 지금 가장 큰 경쟁자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인데요. 만약에 현재 상태로 러시아랑 중국이 계속 좋은 협력 관계 가게 되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그 불리한 위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 미국은 러시아랑 협력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러시아조차도 러우 전쟁 3년 동안에 러시아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서방에 수출됐던 석유와 가스가 다 중국으로 가고 있고요. 상당수가. 그리고 서방에서 수입했던 많은 물품, 특히 우리나라 현대기아자동차가 러시아에서 1등 자동차업체였는데요. 러우 전쟁 이후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을 점령을 했습니다. 현대차 공장도 문 닫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3년간의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중국의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대로 더 갔다가는 러시아 경제가 중국의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결국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다 결국은 자기들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 협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카터 행정부 때였나요? 브레든스키 교수, 예, 외교가의 거물이잖아요. 이분이 했던 얘기가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는 게 미국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지금 미국이 두려워하는 실체가 바로 어떤 그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이걸까요? 예, 맞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핵심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인데 이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는 순간 미국은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바꾸는 게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1차 목표고요. 뭐 트럼프 행정부가 방법적으로는 좀 거칠고 좀 무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는 트럼프의 방향이 현실주의 국제정치에 맞게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맞고 러시아의 국익에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바짝 쫓아오고 있고 또 중국의 AI 이런 첨단 산업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외쳤던 제조 2025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잖아요. 지금 딥시크의 등장도 그렇고요. 이런 어떤 중국의 추격이 미국이 두려워하는 그 실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역사로 쭉 보면 패권 국가의 도전 국가가 GDP의 70%가 올라가면 항상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80년대 미국이 플라자비로 일본을 눌렀던 것도 결국 그런 이유였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1985년도에 플라자 협정을 맺으면서 엔화 강세를 유도했고요. 그 당시 뉴스를 한번 여러 번 검색해 보시면은 제2의 진주만 기습이라고 미국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소니가 콜롬비아 픽처스를 샀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미국 땅을 샀죠. 그때 미국 조야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제2의 진주만 기습을 우리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플라자 협정, 그다음 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으면서 그 후 10년 있다가 일본 경제가 이제 추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때 미국의 GDP 70%까지 갔던 일본의 GDP 비중이 이제는 20% 밑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일본과는 다릅니다.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땅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과는
다른 적이라고 미국 입장에서 다른 경쟁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중 패권 경쟁이 저는 최소 30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한 세대를까지는 패권 경쟁이 간다라고 봤을 네. 때 2010년부터 이제 절반 정도 왔다. 아니면 길면은 한 4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 장기전에 미국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구도의 변화가 없고서는 미국 단독으로는 중국의 힘을 누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뒤늦은 후회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거 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후회 많이 하죠. 이 미국의 후회가 됐던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월가가 월스트리트에서 중국을 WTO에 가입하라고 많은 압력을 놓고 그래서 부시 행정부가 2001년도에 WTO에 중국에 가입해서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미국의 불필요한 전쟁.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을 했죠.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저는 제가 봤을 때 미국이 결정적으로 국력이 쇠퇴했던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결국은 사담 후세인이 무너지고 나니까 시아파 정권이 이라크가 정권을 잡았어요. 미국이 알아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시아 벨트를 미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란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미국의 국력을 쇠퇴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는 이런 모습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브레진스키 교수가 이미 죽기 전에 그걸 경고했는데 그 브레진스키가 카터 행정부 민주당 정부의 그 외교안보 보좌관인데 네. 민주당 행정부가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네오콘이 마지막에 바이든 행정부에 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러우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러시아한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전쟁을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유럽은 절대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불필요한 전쟁을 미국이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전쟁을 종결하고 빨리 러시아랑 손을 잡고 네.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게 기본적인 트럼프의 방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라는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푸틴 입장에서는 연해주가 가장 신경이 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 중국의 영향이 많은 땅이라서. 예, 맞습니다. 네. 1860년 제2차 아편 전쟁 끝난 다음에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중지했던 이유 하나로 그 어마어마한 연해주 땅을 가졌는데요. 물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 다 핵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중국은 그 연해주에 대한 경제적인 이권은 계속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좀 연해주가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연해주 경제는 이미 중국이 경제적 관점에서 이미 연해주는 중국 자본이 다 장악을 한 거죠. 네. 이거를 지금 푸틴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을 종결을 하고 이 연해주 개발이나 극동 개발을 한국이나 그다음 미국이 해주기를 더 원하는 거죠. 중국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이거는 뭐 푸틴이 중국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력 균형 관점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연해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예.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러우 전쟁을 끝내고 한국과 미국 자본, 월가 자본이 러시아에 가는 게 네. 푸틴한테는 오히려 이 세력 균형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미국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주한미군 철수론. 예. 근데 그것도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28,000명 정도 되는데요. 철군의 의미 첫 번째는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해서 먼저 미국이 협상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뭐 북한 방어보다는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얘기가 많죠. 근데 저는 뭐 이미 현재 주한미군 위치 자체가 중국을 견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0km 정도면 베이징까지 거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주요 함대가 산동반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이 이미 중국을 억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국방비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한미군 분담금을 올리라고 했던 미국의 목적이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우리는 그게 꼭 분리할 건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군이 중국의 해군력이 올라가면서 특히 이제 이 태평양 쪽에서 중국과의 어떤 해군력 경쟁에서 미국이 지금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많은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군함 수리라든 이거를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이거를 잘 보고 협상의 레버지를 삼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우리의 기회를 찾는 게 더 맞지. 단순히 뭐 주한미군이 빠진다. 저는 오히려 주한미군이 철수보다는 주한미군 반드시 미국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네. 오히려 미국이 최악의 경우에는 대만은 포기해도 한국은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이미 상당 부분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대만이 중국과 뭐 어떻게 칠함대가 가가지고 중국을 막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약간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 대한민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에 아주 중요한 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든 국경을 맞닿는 나라는 서로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뭐 캐나다랑 미국이랑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인도 파키스탄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랑 중국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구조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한미군이 있는 게 오히려 중국과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갈 수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없다면 과거처럼 우리가 4대 교린 또는 예를 들면은 그거죠. 중하사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 있는 게 오히려 한중 관계가 조금 더 대등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쁘게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국익에 맞게 주한미군을 네. 잘 활용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서도 적의 적은 친구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이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뭔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러브 전쟁이 끝나면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새롭게 정상회담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때 당시와는 상황이 틀립니다.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김정은과 협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왜 못했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분들이 다 네오콘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딜하는 걸 반대를 했었고 그 당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러시아 게이트 때문에 특검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과 딜을 했으면 트럼프가 그때 탄핵당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네. 지금은 아예 그 당시 있었던 네오콘들이 다 민주당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볼턴 포함해서 볼턴에 다 말씀하시는 갔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세력이 없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견제가 우선이고 북한은 그 다음이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체스판에서 뭔가 국제 정치학의 역학관계가 새로 쓰여지는 시점에서 그럼 과연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협력 관계에 가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 협력 관계의 편승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북극 항로 개발.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개발은 중국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 개발에 협력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단독으로 하고 있거든요. 결국 앞으로 2030년대는 6세대 이동통신이 가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런 거 갔을 때는 우주, 저궤도 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주의 협력을 미국과 러시아가 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 우주 항로 개발에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오히려 저희가 미국과 러시아랑 관계가 좋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오히려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드 때 중국의 그 제재 때문에 굉장히 중국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희가 미국과 러시아랑 같이 하게 되면 중국이 우리를 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등하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격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게 건전한 한중 관계에도 저는 좋은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우주 사업에서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주 정거장이야말로 거기 뭐 반도체며 인공지능이며 모든 기계역학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미러 협력 관계에 잘 편승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최근에 많이 하지만은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화했고 강대국들이 어떤 생각을 한국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뭐 K 컬처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K 민주주의다 뭐 오만 얘기가 많은데 다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라 강소국이지 않습니까? 네. 강소국은 국제 정세 변화에 가장 민감해야 되고요. 그 당시 브레진스키가 교수가 가장 강조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폴란드랑 대한민국이었어요. 가장 지정학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 폴란드랑 한국은 국제정세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미중 미러 관계의 변화에 저희가 잘 그 편승하는 전략 아니면 잘 그 거기 방향에 맞게 가야지 이 방향과 잘못 가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다시 어려운 형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대외 전략의 전환,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패권주의, 네오콘 시대의 그 전략에서 이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좀 더 스마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네, 그 말씀으로 예.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거대한 체스판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를 잘 활용하는 국가 전략이 현재 절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대선 지난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대외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대선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선 지나고 소현재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